빈손으로 나가. 이 집에서 먹은 밥값이라도 갚고 가. 5년 전 박금수는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강남 한의원 앞에서 반신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 15분. 구급대원이 그녀를 가장 가까운 한의원으로 급히 실어 날랐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박금수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을 봤습니다. 5년 전 쫓아낸 며느리 이서연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그 며느리가 이제 이 동네 최고 한의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을 든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의 학대, 폭언, 경제적 착취, 모든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이 침은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강남 대로변은 평소처럼 수많은 사람과 차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화려한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에 이서연 한의원이라는 깔끔한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구에는 단아한 화분들이 놓여 있고 은은한 한약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평화롭던 한의원 앞 인도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60대 여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청년이 깜짝 놀라 여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여성의 몸은 종이장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입술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했고 한쪽 팔과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청년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지르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바로 박금순이었습니다. 박금순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가에는 침이 흘러나왔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굳었는지 짐승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이 박금순의 상태를 살피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보세요. 구급대원이 박금순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박금순은 눈동자조차 제대로 굴리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동료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반신마비 증상이 뚜렷합니다. 뇌졸중이에요. 지금 골든타임이 15분도 안 남았습니다. 큰 병원까지 가기엔 길이 너무 막혀요. 일단 바로 앞 한의원으로 모십시다. 대원들이 들것에 박금순을 싣고 이서연 한의원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원장님 계십니까?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합니다. 구급대원의 고함에 진료실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지적인 안경을 쓴 이 한의원의 원장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상황이 급박함을 직감하고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언제 쓰러지셨죠? 구급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박금순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굳었고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원들과 함께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가린 산소 마스크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환자의 동공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을 때였습니다. 박금순의 일그러진 얼굴이 서연의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 쥐어있던 진료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서연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서연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던 박금순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밥상머리에서 서연의 밥그릇을 뺐던 그 악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5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 서연의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던지며 빈손으로 꺼지라고 소리치던 그 여자가 지금 서연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금순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연시야 사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이 보이자 박금순의 눈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박금순은 굳어버린 입을 간신히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몸만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조수 한지우가 서연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서요. 하지만 서연은 돌부처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는 지금의 화려한 원장실이 아니라 퀴퀴하고 어두운 시댁 부엌이 보였습니다. 명절날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붙이고 있으면 뒤통수를 때리며 더 얇게 붙이라고 소리치던 박금순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이 단 몇 초 만에 서연의 머릿속을 엉망으로 헤집어 놓았습니다. 서연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며 침통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료실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중년의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의 스승이자 이 건물의 공동 원장인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내 눈을 봐. 우진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초점 없는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아니야. 오직 살려달라고 내 앞에 온 환자일 뿐이다. 의사는 환자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가르쳤지? 우진의 따뜻한 손길이 서연의 심장까지 닿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진정시켰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금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금순의 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혹시라도 서연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통에서 가장 긴 침을 하나 뽑아들었습니다. 한지우 선생, 환자 머리 고정하세요. 응급침 들어갑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정수리인 백회열에 정확하게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어 목 뒤의 풍지와 팔꿈치의 곡지혈까지 순식간에 침이 파고들었습니다. 박금순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며느리의 손끝만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막힌 혈 자리를 뚫어나갔습니다. 15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의원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순간 박금순의 얼굴에 감돌던 시퍼런 기운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굳어있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까딱이며 움직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구급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됐다.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역시 이 원장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치켜 세웠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을 거두고 알코올솜으로 박금순의 핏방울을 닦아내며 무심하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고비를 넘겼으니 입원실로 옮기세요.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대원들이 박금순을 들것에 실어 입원실로 옮기는 모습을 서연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진료실 한편에 서연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쥐고 있던 오른손이 뒤늦게 경련하듯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여자를 제 손으로 살려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분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 입원실로 옮겨진 박금수는 천장에 달린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박금수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을 내쫓고 아들 민준이 데려온 젊고 예쁜 새 며느리 지혜는 박금순이 원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했고 민준은 사업이 망하자 어머니의 돈을 훔쳐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박금수는 지난 5년 동안 새 며느리 눈치를 보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구박을 들으며 서러운 눈물을 훔치던 박금순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 천대받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주를 쥐고 있는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현실이 박금순을 한없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의원 원장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여명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어제 본 그 주름진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가운을 단정하게 여미고 입원실 복도로 향했습니다. 박금순이 누워있는 입원실 문 앞에서 서연은 한참 동안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자 환자복을 입은 박금순이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응급처치는 잘 되었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눈을 피하며 침대 밑에 걸린 차트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박금순은 아직 혀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입술을 달싹거리기만 할 뿐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박금순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끼가 빠진 자리에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 차서 서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서연은 일부러 더 딱딱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쪽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로서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든지 직접 결정하세요. 박금수는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은 그 눈물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한지우가 서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분하고 통화가 됐는데요. 좀 이상해요. 지우가 박금순의 핸드폰을 내밀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전부 돈에 관한 것뿐이었죠. 어머니, 이번 달은 좀 더 보내줘. 왜 전화를 안 받아? 급하단 말이야. 같은 문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일단 거기서 치료나 해달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실수했습니다. 민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리에 앉았지만 자꾸만 옛 기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금수는 매일 아침 빈 항아리를 서연의 방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빈 항아리 같은 년이라며 쓸모없는 물건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동네방네 떠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민준이 사업 실패로 서연이 친정 엄마 몰래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날렸을 때도 박금수는 서연의 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내 아들 앞길을 막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 벌써 재벌됐어. 서연은 그때의 억울함에 펜을 쥔 손에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볼펜심이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정우진 원장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연의 굳은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가 그 환자를 직접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면 내가 맡으마. 억지로 내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 서연은 부러진 펜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에요. 도망치면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마비된 다리에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근육이 비틀릴 때마다 박금순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박금순의 근육을 주물렀습니다. 박금순은 아픔을 참으며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서연은 끝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듣자 서연의 머릿속에 또 다른 악몽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오늘처럼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박금수는 서연에게 우산도 주지 않은 채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라고 시켰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떨며 돌아온 서연에게 박금순이 던진 말은 수고했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반찬 기다리다 사람 굶어 죽겠다. 칠칠치 못하게 옷은 왜 다 적셔가지고 바닥에 물 떨구고 난리야. 서연은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치료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금순이 서연의 소매를 살짝 붙잡으며 아주 작고 어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아.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주 작게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박금순의 손을 뿌리치고 치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환자분, 말씀하지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치료 끝났습니다. 서연은 도망치듯 치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금순과 차갑게 가버리는 서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의원 옥상으로 올라간 서연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왜 하필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여기서? 서연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독하게 공부하고 잠을 줄여가며 여기까지 올라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 집구석에서 받은 상처를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나타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어두운 하늘을 보며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금순의 재활은 서연의 실력만큼이나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박금순은 누군가의 부축 없이도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바퀴를 굴릴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지우는 햇살이 좋은 오후를 틈타 박금순을 휠체어에 태우고 한의원 뒤편에 마련된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울긋불긋 피어난 꽃들을 보며 박금순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공기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으시죠? 원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지우가 박금순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던 박금순이 어색하고 느린 말투로 입을 뗐습니다. 선생님, 저기, 원장님 말이에요. 네, 며느리, 맞죠? 지우는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하며 박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확인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원장님이 환자분 며느님이라고요? 박금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고 박금순은 아이처럼 흐느끼며 지난날의 악행을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종 부리듯 했던 일, 빈손으로 쫓아낸 일, 그리고 지금은 새 며느리에게 똑같이 구박받고 있다는 기구한 사연까지요. 지우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 싶어 박금순이 가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연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정문으로 30대 중반의 남자가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박금순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 나타난 아들이라는 사람은 접수대 간호사에게 인사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이, 여기 박금순 할머니 입원해 있지? 어디로 가면 돼? 간호사들은 예의 없는 민준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며 입원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귀찮다는 듯 정원을 가로질러 휠체어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반가운 기색은커녕 민준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졌네? 죽을 고비 넘겼다더니 휠체어도 타고 다닐 만한가 봐. 박금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슬쩍 몸을 피하며 주머니에 손을 꽂았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안색보다 한의원의 규모를 살피기에 더 바빠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 나 지금 급하게 돈 쓸 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엄마 통장에서 돈 좀 빼야겠어. 비밀번호 알려줘봐. 박금수는 아들의 뻔뻔한 요구에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서연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주는 낯익은 실루엣에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5년 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나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가운을 입고 위엄 있게 서 있는 서연의 모습에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 이서연? 네가 왜 여기 있어? 서연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민준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입니까? 치료비에 관한 문의는 원무과에서 정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릿속으로 빠르게 주파나를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처가 이렇게 큰 한의원의 원장이라니 민준의 눈에는 서연이 사람이 아닌 거대한 금고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너 정말 출세했다? 야, 우리 사이에 무슨 원무과야? 전처니까 우리 어머니 치료비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연은 민준이 다가오자 혐오감을 숨기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민준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야, 사람이 좋게 말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해. 너 예전에 내 덕분에 먹고 살았던 거 잊었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서연은 민준의 손을 벌레라도 떼어내듯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인간 이하의 남자와 10년을 살았을 서연이 가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 새 부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대박이야. 전처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의원 원장이 됐어. 이거 잘만 엮으면 우리 빚 한 번에 다 털고도 남아. 내가 어머니 핑계로 어떻게든 빨대 꽂아볼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한심하다는 듯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주는 이미 서연의 한의원을 어떻게 털어먹을지 궁리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마비된 다리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명 증오는 여전한데 매일 마주하는 박금순의 야윈 몸과 구분 등은 서연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던 박금순이 갑자기 서연의 가운 자락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눌하게 터져나온 이름 석자에 서연은 감전이라도 된 듯 손을 멈췄습니다. 박금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서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내, 내가 죽일 죄를 지었어. 박금순은 아이처럼 흐느끼며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냉정하게 쳐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지금 그런 소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님이 던지신 그 말들, 그 상처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지워질 거라 생각하세요? 서연은 도망치듯 치료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성공한 원장의 모습이었지만 심장 한구석은 여전히 10년 전 그 부엌댁이 며느리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스승인 우진과 함께 조용한 한식당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은 서연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그 환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구나. 서연은 젓가락질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못된 사람인가 봐요. 그 여자가 우는 걸 보는데 통쾌한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요. 우진은 따뜻한 차를 서연의 잔에 따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 몇 년 뒤 그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져 내 앞에 나타났단다. 나도 고민했어.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까 하고 말이야. 서연이 눈을 크게 뜨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난 그를 살렸어. 그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단다. 그를 살려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란다. 서연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원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같은 시각 한의원 입원실에는 박금순의 오랜 친구인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박금순의 야윈 손을 잡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금순아, 네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서연이가 참 장하다. 너 같은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고쳐주니 말이야. 박금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눈물만 닦아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서연이 참 착한 애였는데 내가 내 복을 발로 찼어. 최 여사는 박금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빌어. 그리고 아들 민준이 녀석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걔는 이미 글렀어. 새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것도 다 내 업보다 생각하고 서연이한테 100번 사죄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박금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서연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팔 운동 조금 더 해볼게요.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서연의 부드러워진 태도에 박금수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다정한 고부관계는 아니었지만 서연은 이제 박금순을 원한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환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당당한 의사로서 이 인연을 매듭짓겠다고 말입니다. 재활 치료가 끝날 무렵 서연은 박금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조기를 짚고 걷기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박금수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환한 얼굴을 뒤로하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박금순의 재활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서연과 지우가 매달려 근육을 달래고 혀를 뚫어준 덕분에 박금수는 이제 보조기의 의지의 복도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한의원 복도에서 박금순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금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료를 마친 서연이 박금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금순은 침대맡에 앉아 덜덜 떨리는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죠. 서연이 다가오는 소리에 박금순은 황급히 종이를 접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금순의 손은 거칠었고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가운 주머니에 넣고 박금순의 맥을 짚었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엉망인 글씨체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10년간 너를 괴롭힌 것 용서해달라고 차마 말 못하겠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나쁜 사람이었다. 내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는 참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봤어.
내 잘못이 너무 커서 벌을 받는 것 같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애써봐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움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0년간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켜켜이 쌓였던 서러움이 그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지우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다가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선생님은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이미 충분히 잘하셨어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야,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지옥 같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원망만 했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해. 다음 날 서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박금순의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박금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들려온 정식 호칭에 박금순은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편지 잘 읽었습니다. 10년의 상처가 편지 한 장으로 다 낫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의사가 된 것도 어머님을 여기서 다시 만나 치료하게 된 것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박금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불러주자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늙은이를 버리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박금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고 서연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아직 다 용서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치료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그날 저녁 한의원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우와 간호사들이 박금순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다과를 준비했죠. 박금순은 보조기를 짚고 당당히 서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입니다. 제가 이 아이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박금순의 자랑 섞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박금순의 말에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집에서 살 때는 제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박금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망칠 뻔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밤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기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퇴원하셔도 가끔 오세요. 제가 계속 봐드릴게요. 박금수는 며느리의 넓은 품에 감동하며 밤하늘의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벽이 무너지고 조용하지만 깊은 화해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기운도 잠시, 다음 날 오후 한의원 대기실은 다시 차가운 공기로 얼어붙었습니다. 박금순의 퇴원을 앞두고 정산을 돕던 지우의 앞으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재혼 부인 윤지혜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지혜는 한의원 천장부터 바닥까지 훑어보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소문난 그 한의원이에요? 아주 전처 덕분에 병원 구경 제대로 하네. 지혜의 무례한 말투에 접수대 간호사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진료실 문을 무턱대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차트를 보다 놀라 고개를 들자 민주는 제 집 안방인 양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서연아. 우리 어머니 퇴원하신다며? 근데 치료비 청구된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너랑 나랑 살았던 정이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적당히 좀 깎아줘라.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으로 전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강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병원이고 나는 의사입니다. 치료비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원무과에서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정이 남았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민주는 얼굴이 벌개져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게 진짜 원장 소리 듣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시집살이 할 때 우리 엄마가 너 사람 만들어준 거 잊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다 우리 엄마 밑에서 고생하면서 인내심 배워서 그런 거 아냐? 은혜를 알아야지. 서연은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 복도에서 재활운동을 하던 박금순이 아들의 고함을 듣고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금순은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준이 뒤를 돌아보더니 지혜를 불러들였습니다. 지혜는 박금순을 보더니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뱉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나으셨으면 집에 가야죠. 근데 집에 오셔도 예전처럼 방에만 계세요. 저번에 손님들 왔을 때 거실 나와서 분위기 다 망친 거 잊으셨어요? 남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박금수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혜야, 나 이제 혼자 걷기도 하는데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지혜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병원에서 걷는 거랑 집이랑 같아요? 괜히 돌아다니다 또 쓰러지면 수발은 누가 들라고요? 하여튼 노인네들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서연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금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퇴원 못하십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재발 위험이 발견됐어요.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준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럼 입원비가 또 얼마나 더 나온다는 거야? 너 지금 우리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당신들은 보호자 자격 없으니 이만 나가주세요. 민준과 지혜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럼 마음대로 해바라며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서연은 박금순을 침대에 앉히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서연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의뢰했던 정밀 MRI 결과 박금순의 뇌 깊숙한 곳에서 기형혈관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반반이었고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서연은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수술이 급해요. 수술비가 꽤 들겠지만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야, 수술해도 죽을지 모른다며? 그럼 그냥 둬. 우리 수술비 낼 돈 없어. 너 원장이라 돈 많으니까 네가 살리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하든지. 난 몰라. 민주는 무책임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입원실 안에서는 박금순이 아들이 연락되지 않느냐며 서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마 아들이 수술을 포기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박금순의 야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그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에는 시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박금순의 수술 계획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학병원에 내로라 하는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고 틈날 때마다 스승 우진을 찾아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서서 밤바람을 맞던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그토록 멸시하던 분을 살리기 위해 제가 제 전 재산을 걸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우진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인자한 눈빛으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니? 네가 수술비를 부담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수혈하는 건 그 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란다. 원한을 선으로 갚는 순간 너는 비로소 그 지옥 같은 과거에서 완전히 졸업하게 되는 거야. 서연은 스승의 말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재혼 부인인 윤지혜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더니 서연의 가운 자락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언니한테 한 짓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민준 씨 정말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수술비를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제 통장까지 몰래 털어서 도망치려고 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박금순 명의로 된 작은 시골 땅을 몰래 처분하려고 서류를 조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본 뒤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의 계략을 막고 싶다면 나를 도우세요. 어머님을 지키는 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서연은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 민준의 재산 처분을 막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로 돌아와 수술을 앞둔 박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수술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결정해 주세요. 박금순은 서연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나 수술 받을게. 내 손에 내 목숨 맡길게. 네가 살려주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못 깨어나도 원망 안 한다. 수술 전날 밤 박금순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를 건네는 노인의 손은 힘이 없었지만 간절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죽어도 민준이 그놈 주면 안 된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네가 받아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다. 서연은 통장을 돌려주려 했지만 박금순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노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서연은 수술실 밖 복도에서 6시간 동안 서성였습니다. 지우와 우진이 곁을 지키며 서연을 위로했지만 서연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살아서 나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혈관 기형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환자분 의지가 강해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10년의 한이 그리고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박금순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들이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이 나쁜 시어머니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 민준이 눈치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수술비를 운운하며 어머니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박금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서연이에게 주기로 법적으로 다 끝냈다. 민준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려 하자 서연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나타나 법적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준 씨, 어머님 의사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민준은 허망한 표정으로 쫓겨났고 서연은 박금순의 침대 옆에 앉아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업보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박금수는 이제 보조기 없이도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렸습니다. 박금수는 아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연의 한의원 근처에 아담한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박금수는 어김없이 서연의 한의원에 나타납니다. 환자가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할머니, 며느님이 이 한의원 원장님이라면서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진료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부러운 듯 말을 건네자 박금순이 따뜻한 쌍화차를 대접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지옥에 있던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저는 그저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서연은 진료실 문틈으로 환자들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박금순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서연의 등을 매섭게 내리치던 그 손이 이제는 아픈 환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믿었던 서연의 생각은 박금순을 보며 조금씩 바뀌어 갔죠. 진료가 모두 끝난 저녁 두 사람은 한의원 앞 조용한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송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박금순이 걸음을 멈추고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서연아, 내가 가끔 잠들기 전에 생각한단다.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가 되어줬을 텐데 하고 말이야. 서연은 박금순의 팔에 살포시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아니, 어쩌면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아들 민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혜와는 끝내 갈라섰고 어머니의 땅을 가로채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민준이 몇 번이고 한의원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박금수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먼저 뉘우치고 사람답게 살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것이죠. 그것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연의 한의원은
이제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우를 포함해 실력 있는 젊은 한의사들이 합류하면서 병원의 규모도 커졌죠. 서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시련이 저를 가장 강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상처받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라는 걸 배웠거든요. 박금수는 서연의 배려로 한의원 1층 작은 공간에 서연 카페를 열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무료로 차를 나누어 주며 박금수는 생애 처음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스승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한 치유는 몸의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맺힌 마음이 풀린 것이란다. 이제야 비로소 너희 둘 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구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과 박금수는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금순이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꼭 너 같은 딸을 낳고 싶구나. 서연은 박금순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지금의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생에도 꼭 가족으로 만나요. 강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을 지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맺어진 고부의 뒷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미웠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기적,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인생 최고의 명처방이었습니다. 용서라는 선택은 결코 가해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놓아버린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슬픈 기억의 파편들이었을 겁니다. 가장 미웠던 사람을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바꾼 그녀의 앞날에 이제는 고통 없는 봄날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